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83cm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점퍼서 다반지. 우와, 오케이. 중국 서역, 그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굽이굽이 물길에 비친 장엄한 일몰 뒤 두쿠공루의 마지막 비경을 담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사막을 넘고 만난 오아시스 도시에선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드디어 설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저 멋진 설산. 자연이 만드는 장관은 긴 여운을 남기죠. 매혹의 서역당,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서역을 여행하며 달린 길이가 약 6,400km입니다. 그 숫자는 실크로드 전체 길이와도 같죠. 오늘 저는 그 실크로드의 흔적을 찾아가려는데요. 먼저 대초원 파인브루크를 거쳐갑니다. 좀 구름에 많이 가려있긴 하지만 그냥 병풍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12폭이 아니라 뭐 한 300폭 병풍이 좀 펼쳐져 있거든요. 와, 멋지다. 텐샨 산맥을 가로지르는 총 길이 561km의 두쿠공루를 달립니다. 오, 지금 영문도 알 수 없이 가다가 서버렸어요. 곳곳에 절경을 품고 있어 도로에서 수도 없이 멈췄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이유일까요? 오호! 이번 여정에서 처음으로 야크를 만났습니다. 오, 여기가 3,000m 거의 되기 때문에 야크가 있네요. 야크 때 중국, 몽골, 티베트, 히말라야 지역 등 고산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상징적인 가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야크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크와 버팔로의 교배종이에요. 야크는 보통 4,000m 되는 곳에 있고, 그보다 좀 낮은 지역은 야크 버팔로 교배종인 좁기오, 네팔 쪽에서는 좁기오라고 부르는 동물들을 이용하는데, 소를 이용하는데, 보시면 털이 아래쪽은 상당히 긴데 위쪽 등 쪽에 털이 적잖아요. 야크는 등에도 털이 무성합니다. 순수한 야크는. 야크와 좁교의 구분 쉽지 않죠? 몽골족 자치주에 속한 이곳은 몽골족의 오랜 터전입니다. 몽골족의 여름 목장으로 자신들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중국 서역당 몽골족 유래는 동쪽으로 돌아간다는 동기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서역에 머물렀던 몽골족 일부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다 이곳에 정착한 것이죠. 이 지역은 어디 농경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대초원. 몽고에서 볼 수 있는 대초원.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경기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대초원인데 많은 볼거리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풍경 때문이죠. 텐산 산맥에서 발원한 카이두강이 굽이쳐 흐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이들의 사진 촬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분들 인생 사진의 진심입니다. 풍경보다 더 눈길을 끕니다. 哪一边好的有人？你不管两边人，我可以切别跟。不照牌子，只照我的人这个多，哪个牌子丢了？那个弯弯不要照直的，照横的。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는 열정. 拉一下啊！现在一照，你往前面去一点，前面去一点嘛，都照不了。好好。好了。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진은 찍으셨나요? 그런데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물이 뱀처럼 휘도는 대평원 앞에 서니 말이죠.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일몰 명소. 해가 떨어질 때 더 아름답게 빛난답니다. 죽겠네. 저 빛내림 좀 보세요. 와. 강물이 9번 굽고 18번 휘어 흐른다는 곳. 일몰 때는 굽이치는 강물에 해가 비쳐 여러 개의 태양이 뜨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 그 개수가 정해지죠. 멀리서 사람들이 이 장관을 보며 동시에 함성을 무슨 운동 경기 보는 줄 알았어요. 몽골족의 초원 파인부르커. 그곳에 아득한 그리움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다시 길은 두쿠공로를 따라 오아시스 도시 쿠처로 향합니다. 텐샨 산맥 중부 설산 아래로 푸른 초원을 들여놓은 풍경길을 달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산길로 접어들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협곡길을 지났더니 우와, 두쿠공로가 선사하는 마지막 풍경이 놓여 있습니다. 와. 드디어 두쿠공로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561km의 두쿠공로가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정의 여운을 저는 기념사진보단 풍경을 보며 가슴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3일 동안 텐샨 산맥의 협곡을 오르내리며 마침내 이곳에 닿았습니다. 그 길은 때론 서역 땅의 온갖 비경들을 모아놓은 전시장 같았고 때론 오랜 삶이 이어진 사람들의 소중한 터전이었죠. 그 여정이 저를 풍요롭게 채워주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책에선가 독서는 앉아서 경험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 글귀가 참 마음에 들어요. 끝은 또 다른 시작. 두쿠공로의 종착지에서 이어진 길은 저를 새로운 풍경 속으로 이끕니다. 켜켜이 세월의 흔적을 남긴 황토빛 사암지대 끝에 붉은빛 협곡이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곳은 웅장하고 경이로운 협곡의 세계가 펼쳐진 천산 신비 대협곡 티엔샨 션미 따샤구입니다. 1억 4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되어 수억 년간 비바람과 강물에 의해 깎이고 조각된 곳이죠. 붉은 대협곡 앞에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청동상이 있는데요. 중국 불교의 중요한 두 인물
쿠마라지바와 현장입니다. 현장 스님은 고전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죠. 그는 실제로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와 번역한 당나라의 고승인데요. 현장법사 앞에는 삼장법사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사실 현장이 고유명사로 저 스님의 이름인 것이고, 삼장이라 하면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장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일컫는 말이고요.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계율을 말합니다. 또 하나 논장은 불교의 경전 혹은 불교의 계율과 관련된 논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장법사라 하면 이 세 가지를 두루 통달한 석학이자 또 종교의 최고 고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불교 경전 반야심경의 한문본도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 중국 당나라와 주변국의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삼장법사의 칭호를 받은 스님이 있습니다. 이곳의 고대 국가였던 구자국에서 활동한 쿠마라지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 전진이라는 국가에서 불교를 전례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진이 이 쿠마라지바 이분의 학식과 여러 가지의 고승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분을 모셔옵니다. 그때 불교 경전을 완역을 하게 되고, 그 완역본이 놀랍게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꼭 불교와 관련 없는 분들도 가끔씩 언급하거나 혹은 들어보신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말도 이 쿠마라지바 삼장법사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경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장 스님보다 약 200년 앞서 300여 권의 불경을 번역하여 동아시아 불교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이뤘는데요. 중국 불교에 걸출한 두 인물이 황량한 땅을 빛나게 합니다. 두 고승의 숨결이 남아있는 쿠처, 그 중심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마주친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노점에서는 지금 막 신선한 양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 양꼬치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냄새를 맡으니 그 맛이 생각나 입에 침이 고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특별한 비법으로 꼬치 맛을 냈다는데요. 이 호양나무가 사실 신장의 또 대표적인 이름난 나무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천년 주목해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하잖아요. 신장에서 호양나무는 한 박자 더 나갑니다. 거기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쓰러져서 천년. 그러니까 죽어서 천년인데 천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쓰러져 있는데 천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이 계곡에 많은데, 호양, 중국어로 후양이라 불리는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신장 지역, 서역에서는 생명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죠. 타림강 인근에서는 호양나무로 카누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여기선 꼬치를 구울 때 사용하는데, 그래서 양꼬치가 더 특별한 맛이 있다네요. 갈비야, 갈비. 오, 맛있다. 와,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양념이 있거든요.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준 양념 비법이랍니다. 신장을 여행하며 거의 매일 양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그중 최고의 맛입니다. 지금 저희가 향하는 쿠처는 옛날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는데요. 8세기 통인신라 때 인도를 여행한 해초 스님도 쿠처를 거쳐 신라로 돌아왔는데 어쩌면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해초 스님도 여기서 잠시 쉬며 고된 여정을 달랬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 도시
쿠처에 도착했습니다. 쿠처는 텐샨 산맥 남부 타클라마칸 사막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텐샨 산맥 남쪽으로 연결된 실크로드 중로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남겨놓은 문화유산도 많아서 이곳의 거리엔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쿠처의 구시가지 골목을 건너라면 옛 실크로드 때 번성했던 분위기가 상상됩니다. 곳곳을 장식한 색채와 문양이 무척이나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중국과 이슬람 문화의 만남이랄까요? 특히나 집의 문이나 기둥에 파랑색을 많이 사용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여기 중국어만 적혀 있지 않으면 어디 이란이나 터키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겠죠? 여기 이국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이역의 정서이자 중동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 왠지 여기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쿠처가 유명했던 건 악무, 즉 음악과 춤이었습니다. 선율과 리듬 감각이 남달랐던 쿠처인들의 음악과 춤은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 중원까지 풍미했는데요. 지금의 쿠차에 있었던 고대 오아시스 국가, 그러니까 구자국은 인구는 당시 오아시스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8만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 특히 음악 분야였습니다. 모두가, 특히 당나라 시대의 모두가 이곳의 음악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춤과 노래, 악기 모두에 말이죠. 음악 못지않게 쿠처의 무용수들도 각광받았는데 호선무를 추는 호선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고구려 백제의 춤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당시 여러 나라의 버전이 있었던 거죠. 양귀비도 잘 쳤다고 전해지는 호선무는 당나라 시인의 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백거이라는 시인은 그 호선무의 동작과 이 묘사에 대해서 아주 멋진 시를 남겼습니다. 후쉔니, 후쉔니, 호선녀야, 호선녀야. 다음에 신닝쉔, 쇼인구. 이 문장이 끝내줍니다. 그 마음은 현악기 가락을 타고 또 손은 타악기 장단을 타는구나. 쉔구, 이숑, 슈앙쇼쥐. 현악기와 타악기 장단이 나오니 두 손이 올라가는구나. 쉐회이 펴야오, 주안펑우. 휘날리는 눈꽃처럼 돌다가 다시 흩날리는 풀꽃처럼 춤추네. 역시 이 위대한 시인들은 그 문장이 진짜 멋집니다. 가무의 도시로 이름 높았던 쿠처. 이들의 춤과 음악을 안 볼 수 없겠죠? 빠르고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무카무는 위구르족의 문화와 역사를 춤과 노래로 표현한 전통 예술입니다. 호선무에서 선은 회전하다, 돌다란 뜻이죠. 즉 호선무는 회전하는 춤인데요. 여러 문화와 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호선무를 그 본산에서 직접 봅니다. 멋지죠? 진짜 마음은 현악기를 타고 손은 타악기를 탄다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멋있다. 음악과 춤으로 멀리 중원까지 이름을 떨쳤던 쿠처. 이들의 피에도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DNA가 흐르나 봅니다. 구자국 시절 불교 국가였던 이곳은 14세기 위구르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세웠는데요. 쿠처 따시, 쿠처 대사는 신장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이죠. 본당 옆에 목조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이 모스크가 건설되기 시작한 지는 1559년인데요. 그때는 흙과 목조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460여 년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 이 사원은 15세기에 처음 지을 때는 흙집이었고 17세기에 목조 사원으로 개조됐는데요.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일부를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슬람 사원을 봤지만 목조 건축 사원은 처음 봅니다. 이야, 목조로 된 모스크는 또 내부는 위구르족 전통 문화와 이슬람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에 유독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띕니다. 쿠차 사람들은 고대나 또 근세나 이 파란색을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고대로부터 키지석굴에 남아있는 그 벽화를 보면 이 파란색을 또 많이 썼는데, 이 파란색은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안료라고 해요. 이 미술 안료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구해오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와, 그 비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하지만 이 안료의 장점은 되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쿠초의 이슬람 사원엔 위구르인들의 종교적 신앙뿐 아니라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아마 여기도 그저 지나가진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낭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낭은 위구르족의 전통 빵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만듭니다. 그런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피자 라지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빵 하나가 지평이 뜨거. 화덕에서 갓 꺼내 뜨거운데 바로 사서 먹어봤습니다. 따뜻한 빵을 먹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마늘 향기와 깨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쿠차도 好吃. 쿠차도 怎么这么大是吧? 3块的那个，1500个2200. ，1500个，这么大的大小，大小加起来其他地方有，别的地方没有了。 쿠차 차예요. 啊，别的地方。 쿠차도 썼어. 낭은 보통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을 넓게 펴 화덕에 구워내는데요. 지역별로 크기나 모양도 가지각색이라 합니다. 이곳 쿠처에만 50여 개가 넘는 종류가 있다네요. 얇고 바삭바삭해 인근에서도 쿠처 낭을 많이들 찾는데요. 낭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위구르족. 그들에게 낭은 20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먹거리입니다. 이제 저는 쿠처를 떠나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에 있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중국 도시 카스로 갑니다. 텐샨 산맥과 쿨룬 산맥 사이 타린 분지 중앙에 자리한 타클라마칸 사막. 고운 모래 언덕인 사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약 85%가 바람에 따라 끝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막, 즉 유동 사막이라 부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 모래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가 처음 생겨났는데요. 사막에 난 이 큰 길, 사막 도로는 사실 만든 것도 힘들었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사막 공로를 덮어버리면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리고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막으로 차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막 공로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유동 사막의 모래들이 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갓길에 억새를 심어 모래가 도로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식피대는 억새풀을 바둑판처럼 줄지어 심어 모래를 붙잡아 놓도록 한 것이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 모래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심고 5km 간격으로 수정방이라는 우물집을 만들어 나무에 물을 댔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 어디로도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북에 퍼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에둘러가며 형성되었던 것이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위구르 말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끊어읽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크 끊고 라마칸 끊으면 거친 황무지의 산, 이렇게도 하나가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타클라라고 끊고 뒤를 마칸이라고 하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젊은 시절 이 낙타를 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과 때때로 만나는 모래바람, 그야말로 죽음길 같았습니다. 그런 죽음의 사막을 뚫은 것은 상인들의 돈과 종교인의 신앙이었는데요.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 죽음의 사막은 삶의 바다를 꿈꾸게 되었죠.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 끝, 파미르고원이 맞닿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 카스, 현지어로 카슈가르. 도시 중심에는 카스 고성이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죠. 카스가 동서 문화의 교차점에 있기에 카스를 보지 않으면 실크로드를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생겼고, 카스를 실크로드의 진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르무치가 전체 신강성 위구르족 자치구의 성도이긴 하나, 이 카슈카르, 카스가 바로 위구르인들에게는 마음의 수도라고 하더니 정말 여기만 와도 딱 느껴집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위구르족 현지 주민의 거주지이기도 한데요. 과거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간의 문화와 물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마치 그때로 돌아가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즐비한 상점에는 옛 화려했던 시절이 남겨져 있는데요. 고성의 골목골목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하지만 수백 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은 삶의 채취가 짙게 풍깁니다. 이곳의 위구르인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집을 증축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생겼다네요.
오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계획된 도시와는 다르게 골목들이 아주 제각각 방향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틀고 좁아졌다 넓어지고를 반복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역사 도시의 모습 아닐까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발걸음. 그 길에 카스 고성의 명소를 만났습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위그르족 대저택인데요. 흙벽돌과 목재를 사용한 건물은 위그르족 특유의 장식과 패턴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위구르족 중에서도 부자이신 어떤 중요한 인물의 전통 가옥이었죠. 좀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조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지하 공간은 주로 식량을 저장하거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답니다.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지하가 아주 넓은데요. 도자기와 천을 보관한 방을 보니 집주인의 재력이 느껴집니다. 와, 이 안에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면적이 700제곱미터, 200평이 훨씬 넘는 저택은 중앙에 넓은 중정이 있고 중정이 잘 보이는 1층에 응접실이 마련돼 있죠. 당시 이곳을 오가던 수많은 상인들, 이방인들과 다가를 하며 저택의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현대로 치면은 일종의 플랫폼인 거죠.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 그래서 여기 주인은 이곳에 앉아서도 예를 들면 올해 그 중앙아시아에서 후추의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비단의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아니면 중원에서 어느 나라가 그 굉장히 어려워지고 멸망할 것 같다라든 등등의 정보를 앉은 채로 소유했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더욱 막대한 부를 쌓는 데 기반이 됐을 겁니다.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또 정보를 예를 들면 좀 돈을 주고 제공할 수도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플랫폼으로서. 저택의 2층은 주인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안방이 놓여 있습니다. 큰 창을 두어 통풍이 잘 되게 해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배치해 마당을 관찰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답니다. 위구르족의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다시 거리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니 그곳에선 뜻밖의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에 맞춰 여유롭고 우아하게 동작을 선보입니다. 아이들도 흥에 겨운지 넘치는 끼를 주체 못하고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예사솜씨가 아니죠. 리듬을 타고났나 봅니다. 뭐해? 어떻게? 저도 얼떨결에 춤을 추게 됐는데요. 어째 좀 어색하죠? 전 나름 열심히 따라한다고는 했는데 몸이 영 안 따라줍니다. 보다 못한 아이들이 한 수 가르쳐 주려는 듯 무대로 나섰습니다. 골목골목 위그르족의 삶이 살아있는 카스 고성. 위그르족의 춤과 음악을 여기서도 만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신장 지역 여행이 3번째인데요. 처음 왔을 땐 대자연에 쏙 빠졌고 2번째 왔을 땐 척박한 땅에서 꼽힌 서역의 문명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번엔 서역의 노래와 춤에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 서역 땅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악기 종류만 해도 한 10여 종, 20종 있는 것 같고요. 현의 숫자도 각양각색이고 현과 현 사이의 간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그 균일한 간격의 현도 아니에요. 좀 연주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독특한 기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와, 제발요. 아까가 끝이 아니었어요. 엄청나다. 아유, 저뭐 또 와, 몸에 민속 악기로는 타악기, 관악기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위그르족. 음악 분야에서 강한 민족적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독수리의 팔뼈를 가지고 만든 악기랍니다. 와, 날개에 뼈 있죠? 와, 독수리가 되게 큰 독수리네. 오, 생각보다 무거운데? 와, 신기하다. 뼈로 보이십니까? 모든 악기는 철저히 수작업으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개공예처럼 정교한 작업으로 현악기 2타워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하얀색은 소뿔이고요. 검은색은 야크뿔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뿔을 잘게 잘라서 작은 조각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악기들은 전통 기술과 장인 정신이 만든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오. 악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연주도 수준급입니다. 와, 이거 춤이 절로 나오는데 춤이. 우와. 오. 제 춤에 화답하듯 가이드도 춤을 선보입니다. 이번 서역 여행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러와프. 7현에 간격도 불규칙해 연주는 보는 것과 다릅니다. 매요청인. 제가 하는 여기 소리가 이렇게 구리지? 이게 코드도 못 잡겠어. 이거 어딜 잡아야 될지. 요 직권 시행이야. 7건 7. 다음에 올 땐 연주법을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그르족의 춤과 음악,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역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향합니다. 오아시스 도시 카스를 떠나 남서쪽으로 달려갑니다. 드디어 설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저 멋진 설산. 지금 이 길이 그 유명한 카라코람 하이웨이예요. 전 세계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가장 높은 도로로 알려져 있죠. 실크로드의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로 이어지는 길로 세계의 지붕이며 오아시스의 용로의 동서 분수령인 파미르 고원을 넘나드는 길입니다. 파미르 고원에 굽이굽이 이어지는 설산을 보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 오지 여행 많이 할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여행객들이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자기 무용담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어갔다 그러면 마이크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배낭여행객들 또 굉장히 탐험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 길을 넘었다는 건 마치 여행객으로서는 훈장 하나 다를 만큼의 그런 엄청난 무용담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정의 길이에요. 예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저도.
높고 거친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지구상에 있는 험로 중에서도 최상 난이도. 하지만 그만큼 풍경도 환상적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바위산도 모두 대자연의 작품. 그러다 옥빛 호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호수를 안고 있는 산은 순백의 모래로 덮인 백사산 바이샤샨입니다. 수만 년 동안의 풍화를 거쳐 만들어진 모래가 하얗게 반짝입니다. 우와. 와, 저것 좀 보세요. 산이 사막으로 된 산이 이렇게 가는 모래가. 우와, 무슨 멋있다. 호숫가에 서서 백사산을 직접 보고 있어도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풍경. 마치 꿈을 꾸는 듯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감흥 없이 흘러가는 일상. 야크도 백사산 풍경을 등지고 서서 쉬고 있는데요. 백사산 풍경 아래서 관광객들만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 사이 전 백사산 풍경에 잠겨 한참을 걸었습니다. 고요한 풍경이 제 마음도 물들입니다. 다시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타고 파미르고원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립니다. 길엔 만년설의 설산이 배경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설산의 풍경을 담으며 제 눈은 호사를 누리는데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금 5,000m 넘는 설산에 사방으로 포위돼서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초스님은 이 길을 어떻게 넘으셨을까요? 참. 그러니 해초스님이 그런 말을 하실 만합니다. 자기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1000갈래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마침내 길 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무스타크봉. 설산 중에 설산이라 불리는 산입니다. 빨리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야말로 설산의 아버지, 얼음을 아는 거대한 산입니다. 이름도 너무 멋진 무스타크봉이에요. 멋지다. 높이가 무려 7,546m.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설산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깁니다. 신의 영역인 듯 태고의 침묵 속에 경건함을 안겨주는 무스타크산. 그 자체만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스타크봉 아래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카리쿨리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천상의 낙원이 이런 모습일까요? 다들 파미르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고 찬란한 시간은 짧죠. 이제 파미르고원에서의 시간도 끝이 다가옵니다. 向晚意不适，驱车登高原，夕阳无限好，只是近黄昏. 20대 때 봐도 뭔가 이게 쫙 와닿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석양은 한없이 좋은데
단지 황혼이 너무 가깝게 있네. 이 말이 너무 배부를 찌르는 겁니다. 지금 이 여정도 이제 마지막을 달려왔고, 또 오늘 밤도 또 곧 오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덮겠죠?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6,400km 신장에서의 여정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여행에서 서역 땅의 장구한 역사와 만나고 광활한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그 찬란한 시간이 제 가슴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Szerelem, szerelem, átkozott gyötrelem. Miért nem virágoztál?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활강. 백조효소에 백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완전 겨울이에요. 우와, 너무 멋지잖아요. 와, 초원위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리고 이 선명도가 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본 무지개 중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개. 와.